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지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일방적인 강요만 한다면 그건 지혜가 아닌 허세로 불려야겠죠. 그 선을 넘은 사연입니다. 그깟 2억 준다고 며느리 소변까지 일일이 보고받으시렵니까? 적당히들 하세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에 운 좋게 당첨된 분양 덕분에 올가을에 완공될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 중인 3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남이 살지 않았던 새 집으로 들어가는 이사라 많이 설레요. 주변에서도 무슨 복이냐며 정말 좋겠다며 부러움 가득한 축가도 많이 보내줘서 기분이 좋죠. 이사 준비만으로도 정신없고 설레기만 할 지금 시기에 사실 저는 마음이 많이 복잡하면서도 시원섭섭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결혼 이후로 저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스트레스를 잔뜩 줬던 시댁 식구들 때문입니다. 너는 무슨 결벽증이 있는 것 마냥 손을 그렇게 자주 씻니? 손이 트겠다 트겠어 아주. 세상에 살면서 손을 자주 씻는다는 것 때문에 잔소리를 듣는 며느리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아버님은 저한테 툭하면 결벽증을 운운하시지만 저는 살면서 그런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벽증은 물론이고 유달리 깔끔한 성격이다? 이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극히 평범한 수준이거든요. 화장실 다녀오면 손 씻는 거고 외출하고 들어오면 손 씻는 게 대단한 일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테니까요. 게다가 현 시국 때문에 손은 자주 씻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희 자린고비 시댁은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아까도 씻고 오는 걸 봤는데 그 과일 조금 깎는다고 손을 왜 또 씻느냐고 묻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비슷한 성격들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분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시아버지고요. 지금까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혹시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가 싶은 생각도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정반대예요. 시댁은 저희 집보다 훨씬 잘 사시는 분들이세요. 그렇다고 저희 친정집이 중간 이하로 못 사는 집도 아닙니다. 그 어렵다는 옛날에도 주유소를 2개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세요. 지금은 그 주유소가 1개로 줄었지만 과거에 벌어들인 돈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자린고비티가 팍팍 나는 아버님을 보면서 혹시 옛날에 많이 가난했던 기억이 있으신 건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아끼시는 건가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아니더라고요. 아버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집 자체가 돈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뭐 증조의 고조 할아버지 시절까지 올라가다 보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야 본인이 타고난 기질이 자린고비인 게 틀림이 없는 거죠. 다행히 남편은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끔찍한 절약정신을 완전히 빼다 닮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제가 애초에 결혼도 하지 않았겠죠. 그냥 좀 깔끔하다, 가진 재력에 비해 검소한 편이구나 정도의 매력만 느껴졌던 사람입니다. 저희의 결혼 생활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출발했습니다. 저희가 꼭 가고 싶었던 브랜드 아파트가 있었는데 여건상 시간과 돈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18평 남짓한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성공적으로 분양권을 따내게 되었고 저희 둘은 서로를 얼싸안고 좋은 사람을 만나니 좋은 일이 터지는 것 같다며 축배도 들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좀 있으면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잔금 치를 돈부터 야무지게 모아야 될 거 아니니? 당연하죠. 저희 허리띠 꽉 졸라매고 이사 준비만 할 건데요, 어머니. 그 빌라에서 계속 산다는 것 자체가 낭비인데 그걸 어떻게 허리띠 꽉 졸라맸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니? 분양이 당첨되었을 시기가 저희 빌라 전세 계약 완료일과 엇비슷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는 그 빌라에 몇 년 더 살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미 집주인과도 이야기가 얼추 끝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시부모님이 열불을 내시며 그런 낭비가 또 어디 있느냐며 화를 내시는 겁니다. 이미 살던 집이었는데 뭐가 그리 낭비라는 건지. 게다가 월세도 아닌 전세집인데 저희가 왜 그리 혼이 나고 있는 건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결국 시부모님 말씀의 결론에는 합가가 있었습니다. 아니 뭐 월세도 아니고 전세인데 낭비는 뭐가 낭비야. 그럼 아파트 들어갈 때까지 길바닥에서 살아? 엄마도 참. 아니지. 누가 길바닥에 살으래? 번듯한 시댁 놔두고 무슨 길바닥이람. 아, 합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너희 지금 사는 곳이랑 버스 정류장으로 치면 두세 정류장 거리 아니니? 우리가 집이 좁아서 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희 지금 사는 그 20평도 안 되는 빌라보다는 훨씬 번듯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런 데다가 전세 자금이 묶여 있어야 되냐 이 말이야. 그리고 관리비도 관리비대로 나올 거 아니니? 그 전세금으로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니? 다 맞는 말씀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합가라는 주제를 말씀하실 거면 제안이나 권유 정도로 말하는 게 맞지 않나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가 지금 잘못이라도 하고 있다는 듯이 몰아붙이시는 것부터가 저는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좁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첫 신혼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던 터전이었는데 그런 데다가라고 표현하시는 점도 솔직히 많이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달리 남편은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하는 표정의 눈빛까지 반짝반짝거리며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 제안이 솔깃했던 거죠. 솔직히 저도 친정 식구들이랑 같이 살라고 하면 딱히 싫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도 시댁과의 합가가 어느 정도 내키긴 했나 보죠. 저보다 훨씬 음식 손맛도 좋으신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에 남편의 깔끔함과 딱 들어맞는 시아버지 성격까지 남편에게는 불편할 점이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죠. 시부모님의 제안 이후로는 저희 부부 사이의 대화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제 생각이 완전히 반대였으니까요. 저는 이사갈 아파트가 완공될 때까지 다른 거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살던 곳에서 쭉 살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합가를 해야겠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완전히 반대 주장이더라고요. 내용은 뭐 시부모님 말씀하시는 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만 모여도 큰돈이 되고 은행의 이자까지 합치면 무시 못할 기회라는 거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시댁과의 합가로 인해 분명히 생길 스트레스와 맞바꿀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에게 딱 통하는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당신 내 직장 쪽으로 이사 오느라고 결혼할 때 일도 그만뒀잖아. 근데 어차피 계획대로 애가 생긴 상황도 아니고 다시 일하고 싶지 않아? 우리 딱 새집 갈 때까지만 참고 큰돈 모으자. 그래도 싫어 합가라니.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집안일 대부분이 해결이 될 텐데 당신이 취업 준비하는데도 훨씬 마음이 편할 거 아니야. 우리에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 남편의 말에도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저만의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었고 무엇보다 시댁에서의 생활이 답답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일주가 지나자 시모가 최종 제안을 해왔습니다. 네 입장 충분히 이해된다. 이렇게 하자. 너희들 이사 갈 때까지만 합가하면 새 아파트 들어갈 때 2억 지원해 주마. 돈도 벌고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지혜도 전수받고 니들은 손해볼 거 없지 않니? 그 말에 솔깃했던 게 지금은 너무 후회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흔들리는 말이었어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직장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곧바로 이직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능하다면 허니문 베이비도 좋을 정도로 아기를 빨리 가질 계획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의 바람과는 다르게 아이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직장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커져가던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대출 없이 우리 집 장만을 할 수 있게 지원해준다는 2억과 그 목돈이 너무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남편의 뜻대로 시댁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아무렴 요즘 시대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도 싶었죠. 하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물론 합가를 시작하고 난 뒤 첫 일주일 정도는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시댁은 어머님 혼자서만 가사일을 하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시아버지도 집안일을 곧잘 하십니다. 남편과 둘이 살 때는 저 혼자 하루 종일 치우고 닦아도 할 일이 태산 같았던 집안일이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있으니 제가 할 일이 딱히 없어서 신기했습니다. 물론 초반에만 그랬지만요. 끼니 때가 되면 꼬박꼬박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고 마지막 귀한 손님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찬은 눈에 띄게 각박해지고 제가 해야 할 일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너 방금 너희 빨래만 따로 돌린 거니? 아, 남편 속옷이랑 제 속옷만 따로 돌린 거예요. 다른 옷들은 빨래통에 같이 넣어뒀고요. 그래, 그런 것 같더라. 따로 돌리는 것도 희한한데 빨래 양이 이게 뭐니? 세탁물 귀한 줄 모르고 말이야.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속옷이라서 따로 빠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한 가족 사이에 그런 게 어딨니? 앞으로는 속옷이고 뭐고 저 빨래 바구니 안에 다 넣으렴. 돌리는 건 내가 돌릴 테니. 알았지? 사실 집안일이 늘어나는 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뭐든지 다 같이 해야 아낀다고 생각하시는 시부모님의 마인드가 문제였죠. 저는 살면서 남편을 제외하고 누군가와 속옷을 같이 빨아본 적이 없습니다. 친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속옷이며 양말이며 전부 같이 세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러기는 싫어서 차라리 속옷은 손빨래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것도 물 낭비래요. 그 말을 하신 뒤에는 약간 민망해 하시며 고운 손 베리지 말라며 굳이 무슨 손빨래를 따로 하느냐며 제 손 피부 아껴주시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큰 부분부터 빨래, 설거지 같은 사소한 부분까지 참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사소해서 시부모님한테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기도 애매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 조금씩 응어리들이 쌓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상황을 고르라면 단연 저녁 시간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남편, 저까지 모두 모여 식사를 할 때마다 제 기억에는 단 한 번도 기분 좋게 마음 편하게 먹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대놓고 저질스러운 대화를 한다거나 아주 불쾌한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만히 밥을 먹고 있다 보면 저를 제외한 식구들에게서 묘한 선민의식 비슷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뭔가 조언처럼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들어보면 그게 부사의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성공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말처럼 들린다고나 할까요? 요즘 사람들은 말이야. 몰라도 뭘 너무 모른단 말이지. 며느라, 너도 아끼면 똥 된다. 이런 말 자주 하고 사니? 네?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잘 생각해보면 너도 그런 마음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 요즘 애들 보면 당진이니 싹쓸이니 뭐니 하면서 한 번 사는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사자 하는 심리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게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곰팡이 같은 마음이거든, 그게. 아, 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야. 며느리, 너도 이 집에 시집 오기 전에는 부자들은 죄다 흥청망청 사는 줄 알았지?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니란다. 부자들이 더 아낄 줄 알고 검소한 거야. 이런 대화들 어쩌다 한번 듣는다면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지겹게도 매일매일의 밥상 위 주제가 돈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부모님의 이런 조언을 들을 때면 정말 아껴야 잘 사는 거구나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속으로 아니 지들을 무슨 재벌이라도 되나 하는 생각이 확 올라옵니다. 제가 능력만 있다면 저희 아버님 연설장이라도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 지겨운 소리를 저 혼자서만 듣고 있는 게 억울해서라도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지겹도록 똑같은 말들을 저희 남편만큼은 아주 경청하는 자세로 듣는다는 겁니다. 눈빛을 보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 진짜 멋지다 하는 표정입니다. 눈빛에서 겸손이 뚝뚝 묻어나오죠. 결혼 전만 해도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기 부모님 기질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결국 한 핏줄은 못 속이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고는 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쏟아지는 조언과 잔소리를 들으며 살다 보니 기력이 쭉쭉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합가에 들어가고 3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제 몸무게가 4kg나 빠지더군요.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그리도 안 빠지던 살이 시댁 스트레스에는 아주 직방이었습니다. 운동도 딱히 안 하는데 그렇게 살이 쭉쭉 빠지는 걸 보면 남편이 걱정도 할 만한데 오히려 반응은 반대더군요. 요새 당신 오태가 장난이 아닌데. 시부모 사랑 듬뿍 받고 살아서 그런지 얼굴이 피는 것 같아.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요새 진짜 괜찮아 보여? 왜 또 짜증이야. 기분 좀 풀어주려고 칭찬한 건데 이제 칭찬을 해도 화를 내냐? 제가 시댁에서 지내면서 남편에게 나름 SOS를 날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속옷을 다른 가족들 옷이랑 같이 세탁하라는 잔소리부터 설거지라도 한번 하면 세제는 왜 또 그렇게 많이 쓰냐고 난립니다. 기름때가 칠갑인데도 세제는 콩알 반쪽만큼만 짜서 쓰라며
게다가 헹구는 물도 제발 좀 아끼라며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집안 생활에서부터 지적을 너무 많이 받기 시작하니 솔직히 방 밖에 나가기조차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남편한테 밤에 조용히 얘기를 꺼내면 남편은 늘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사람 귀에다 대고 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냐며 기분 좋아지는 얘기 좀 들려주면 안 되냐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시부모와의 갈등에서 남편이 저런 태도를 고집하면 결국 그 갈등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번지기 마련이죠. 저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지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집에서 일어나는 일화가 아닌 서로 간의 배려에 대한 본론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집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배우자끼리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당신은 매번 무시가 답이야? 야, 맨날 첫날 자기 부모 욕하는 와이프한테 어떻게 좋은 말이 나와? 그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나도 할 말 많아. 너만 쌓인 건 많은 식으로 말하지 말지 그래. 당신이 나한테 도대체 무슨 불만을 가졌다고 그래? 평소에 참기나 하는 성격이었어? 할 말 있으면 해봐. 너 말이야 요즘 꼭 보면 TV나 인터넷에 나오는 악덕 며느리 느낌이야. 그거 알아? 내 주변 사람들은 그저 와이프가 이거 해줬네 저거 해줬네 훈훈한 이야기들 뿐인데 넌 어떻게 된 게 내가 집에만 오면 앓는 소리만 하기 바빠. 내가 악덕 며느리라고? 내가? 맨날 불만투성이에 부정적이기만 한데 그게 악덕이 아니면 뭐겠어? 서로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나니 남편의 진심이 더욱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저 애매한 중립인 줄로만 알았던 남편이었는데 속마음을 까고 보니 100% 제 탓만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봤을 때 자기 부모님은 뭘 그리 잘못했는지 모르겠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건 시부모님이 아니라 며느리인 저라고 생각한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무슨 이야기를 더 하나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진짜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건 위험한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남편과 냉전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아파트 완공일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사 날짜만을 카운트 세듯 기다리고 있었던 저였는데 남편과의 사이도 이런 식으로 서먹해지고 나니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그다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감정이고 이사는 이사이니 이것저것 가전과 가구를 준비할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빌라에서 쓰던 것들은 대부분 빌트인 아니면 중고였기에 합가와 동시에 거의 다 처분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마저도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새 집에서 쓸 가전과 가구, 엄연히 시부모님과는 상관이 없는 영역입니다. 휴지 한 장 사주실 분들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어김없이 참견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건 뭐가 좋다, 저런 건 뭐가 좋다 정도의 입대는 일은 일도 아니죠. 고마운 조언으로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의 조언에는 항상 저를 향한 공격이 섞여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데 매번 그런 말을 어떻게 듣고만 넘기겠습니까?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는데요. 예, 너는 무슨 냉장고 하나 200씩이나 쓰려고 그러니? 요즘 냉장고 가격 200 전후면 비싼 축도 아니고 평범한 축이에요.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잘 알지. 아니까 물어보는 거지. 집 근처 매장만 쓱 둘러봐도 100만 원 초반대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네 눈에는 그런 게 냉장고로도 안 보이나 보다. 어머니, 저희 빌라 살 때 그 집에 원래 있었던 10년 넘은 냉장고 썼어요. 냉동실은 제대로 작동도 안 했고요. 그래서 한 번 살 때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제품 중에서도 저렴한 가격대로 고른 게 이 모델인데요. 너는 가만 보면 허영심이 있어. 어른이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참고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말이야. 허영심이요? 아, 어머니, 알겠어요. 그런데 이건 저희 두 사람이 살아갈 집에서 쓸 가전들이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쓰는 물건 아니고요. 게다가 저희 돈으로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서 결정해도 될까요? 아휴, 지갑 열고 사줄 거 아니면 입 닫으라 뭐 이 얘기니? 너 정말 애가 어디까지 못 돼지려고 그러니? 그리고 저희 돈 하는데 말이다. 그게 내 아들이 혼자 벌어온 돈이지. 네가 스스로 벌어온 돈이라도 되냐? 제발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정말 비속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대화를 일방적으로 마쳤어요. 그게 제가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최선이나 마찬가지였죠.
이때가 정말 최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남편과의 사이도 조금 서먹해져 있던 상태였고 거기다 시어머니와도 이렇게 대놓고 썰전을 벌인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이미 남편과 어색한 마당에 어머님, 아버님과 있었던 트러블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지 않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남편을 붙잡고 제 욕을 아주 신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요. 며느리 저거 아주 본색이 제대로더구나. 너도 알고 있었니? 네 마누라가 한승질 한다는 거. 왜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요? 아휴, 진짜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네, 진짜. 내가 너희 이사 갈 집에 들어갈 가전이랑 가구 이런 걸로 조언 좀 해줬더만 그걸 가지고 아주 본색을 드러내면서 신경 끄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던데. 그러게 왜 구하지도 않은 조언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게. 아, 몰라. 다 귀찮아, 정말. 나도 일하고 들어오면 좀 다들 웃고 칭찬하고 기분 좋은 일만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서로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다들? 저는 방 안에서 조용히 빨래를 개고 있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어딘가 좀 다르더라고요. 원래 저한테는 짜증을 내더라도 부모님한테는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 같았었는데 이번엔 자기 엄마한테도 시큰둥하게 짜증을 내는 걸 보니 이상했습니다. 하긴 본인도 많이 지치긴 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정심이나 안타까움이 생길 정도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그런 마음을 느끼려면 일단 스스로의 마음에도 여유라는 게 있어야 할 텐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마음은 그런 여유가 단 1%도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쯤 지났을 때 남편이 처음으로 저한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본인도 그동안 생각을 좀 해봤던 건지 괜찮으면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둘이서만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그 자체로도 정말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꺼내놓는 대화 내용이 저에게는 조금 더 의외였는데요. 저희는 아파트 근처의 작은 이자카야에 들러서 오랜만에 소주를 한 잔씩 주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제 술잔에 소주를 부어주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요즘 너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뭐 요즘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고 그냥 결혼으로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갔던 것 같네. 갑자기 이런 말을 왜 꺼내는 거야? 난 계속 회사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들었다고 해도 별로 신경 써서 공감해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 그래봤자 집에서 쉬면서 뭐가 그리 불만이 많은가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렇게 느끼는 것 같더라. 당신 표정에도 다 보였거든. 근데 너도 들었겠지만 며칠 전에 엄마가 나한테 당신 이야기 꺼냈을 때 말이야. 당신이 이제껏 들어왔던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됐을 건데 그 말 한마디를 들어주기가 참 피곤하더라고. 같이 산다는 이유로 너무 사사건건 조언하면 안 되는 건데 나는 너한테 그걸 어른 말씀이니 무작정 들으라고만 했으니 늦었지만 많이 미안했어 내가. 정말 급작스러운 사과였지만 그 언제보다도 진심이 묻어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늦게라도 마음을 헤아려 주어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진솔한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몇 시간 동안 술잔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남편이 술이 조금 올랐는지 제 손을 꼭 잡고 그래도 이 상황이 평생은 아니니 이사 가면 다 끝나는 일이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보며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보다 나은 내일을 약속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며칠 못 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남편과 제 사이의 갈등도 아니었고 시부모님을 향한 저의 폭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향한 아들의 폭발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저도 처음 봤는지라 지금 생각해도 참 얼떨떨하지만 속 시원하기도 한 일입니다. 상황은 역시나 시댁 안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편을 출근시킨 다음 어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이사갈 집 근처에 올라오는 구인 공고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평일의 모습이었죠. 시간이 지나 남편이 퇴근했고 이어서 시아버님도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 며칠 동안 어머니와 제 사이에도 약간의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조심할 수 있어서 갈등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식탁에 앉아 식사 준비를 하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방금 화장실 쓴 사람이 누구지?
아, 제가 썼어요, 아버님. 그러니 불을 안 껐더구나. 아이고, 국 끓여놓은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나 봐요. 죄송해요. 신경 쓸게요. 또 트집을 잡으시려나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이 정도의 잔소리는 잔소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 켜고 끄는 것 하나만으로도 일장연설을 쉽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잔소리가 길게 이어지지 않도록 대답을 잘하는 게 중요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아버님의 본론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창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 자리가 끝나갈 무렵에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대충 식사가 끝나가는 것 같으니 내가 다시 이야기 좀 하마. 며느리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인데 말이다. 아, 저 불 안 끄는 거요? 저 평소에는 잘 꺼요.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건데. 아니, 그 얘기만 내가 못하러 식사 끝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야기하겠노. 그게 아니고 말이다. 내가 예전부터 말을 하려다가 말았던 건데. 불안했어요. 원래 근검절약에 관한 이야기라면 식사 도중이든 식사 전이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던 분이시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식사가 끝나갈 때까지 기다렸다는 건지 불안한 마음이 확 올라오더군요. 그런데 본론을 듣자마자 인상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예전부터요? 어떤 건데요? 며느리 너 변기물을 매번 내리는 것 같더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니? 그리고 너도 이제 이 집에서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대충 봐서 알잖니. 네 시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소변 한 번 본 거 가지고는 물 안 내린단다. 그때 정말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걸 넘어서 속이 역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솔직히 입도 안 열리고 대답조차 하기 싫어지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눈을 질끈 감은 제 아버님의 말을 듣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남편조차 듣기 힘들었는지 아버지의 말을 끊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느냐며 이제 하다못해 화장실 문제까지 잔소리를 해야겠냐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랑곳 않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어허, 그러니 내가 저녁 식사가 얼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니? 웬만하면 며느리 네가 여자이기도 하고 해서 말을 안 하려고는 했었는데 말이다. 너희가 이사갈 집에서도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니 한 번쯤은 말을 해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이지. 정말 다시 되새기기도 싫은 시아버지의 어이없는 일장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동시에 제 머릿속에는 몇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이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종종 목격했었던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물이 미처 안 내려가 있는 상황을 몇 번씩 본 적이 있었습니다. 횟수로만 생각하자면 5, 6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께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어쩌다 깜빡하신 일이었을 거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랬기에 아무 말 없이 그저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대신 내렸었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절약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니, 그것도 며느리가 들어와서 함께 사는 집에서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것까지 참견당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고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는지라 당시 남편의 반응은 고려하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저의 모습에 실망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들 하세요. 이제까지 아껴라 잔소리 하시는 거 그래도 어른들이 좋은 뜻으로 해주시는 조언이라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아시겠지만 그 잔소리들을 제가 단 한 번도 무시한 적 없고요. 근데 이제 하다못해 화장실 물 내리는 것까지 참견을 하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이건 아니라는 생각 안 드시는 거냐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며느리가 큰 소리로 대들고 앉았어. 우리가 너한테 너무 잘해준 게냐? 이제 막 대들어도 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너무 잘해줬냐고요? 그럴 리가요. 저도 참고 또 참아보려다가 너무 속상해서 한마디 드리는 것 뿐인걸요. 저 이 나이 먹고 남의 집에서 제 소변 대변 이야기 나오는 거 2번은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비위생적인 절약 정신은 2분이서만 사실 때 지켜주시면 좋겠네요. 뭐 남의 입? 제가 생전 처음으로 대받아쳤던 상황이라 그런지 시아버지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듣고만 계셨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흥분해서 화를 내신 건 시어머니셨죠. 하지만 제 눈에는 두 분이 그저 똑같아 보였을 뿐이에요. 저는 식탁 의자를 뒤로 팍 밀며 일어선 뒤 그대로 숟가락을 쾅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쾅 닫고 숨을 몇 번 고르고 나서야 주방에 남겨두고 온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와이프가 자기 부모님한테 핏대 높여 대드는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싶었습니다. 남편과 극적으로 화해해서 잘 지내게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번 일로 냉전이 시작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저도 인간이고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도무지 참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후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방문 밖에서는 예상치도 못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길래 혹시 남편한테 화풀이라도 하는 건가 싶어 귀를 기울여 보니 시부모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남편의 목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포시 문을 열어 대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아닌 시부모님께 언성을 높여가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진짜 내가 쪽팔려서 와이프 앞에서 고개나 들 수 있겠어? 어머니, 아버지, 이제 진짜 그만 좀 하세요. 평생을 살아서 그만하는 게 안 되면 제발 적당히라도 하시면 안 돼요? 네? 넌 또 뭐가 그리 화가 난 거냐? 뭘 그만하라는 거야? 한평생 악착같이 사셨고 낭비 하나 모르고 지금까지 이뤄내신 거 저도 잘 알아요. 자식으로서 정말 존경하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정도껏 해야지. 내 와이프가 8살짜리 꼬마 애입니까? 성인 여자예요, 성인 여자. 어떻게 시아버지가 돼가지고 며느리한테 화장실 물 내리지 말라는 소리를 합니까, 감히? 뭐야? 감히?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다 이거야. 너야말로 꼬아듣지 말아라. 나는 그냥 아끼라는 측면에서 한 소리지. 징그럽게 비비 꼬아들은 건 너희 문제 아니냐? 니들 2억 안 받을 거냐? 필요 없어요. 저희 돈으로 장만할 수 있어요. 끝까지 이러시네. 저 이런 집 구석에 내 마누라 더 이상 못 놔둡니다. 인정을 못 하시겠으면 저희는 그런 줄 알고 오늘부로 나갑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방으로 들어와 저에게 짐부터 싸자라는 한마디만 남긴 채 굳은 표정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행동에 너무 놀랐어요. 저한테 실망할 줄 알았는데 제가 아닌 부모님께 실망을 했다니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어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당시 저랑 넉넉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짐을 싸서 어딜 어떻게 나갈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저 짐 챙기는 것만 열심히 도왔죠.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저희는 정말 대충 필요한 것만 챙긴 가방을 몇 개 챙겨둔 채 현관문 앞 신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따라 나와서 저희를 말리셨지만 남편은 눈 하나 꼼짝하지 않은 채 제 손만 잡고 바득바득 나가더라고요. 저 역시 애매한 마음을 숨긴 채 못 이기는 척 남편을 따라 주차장으로 갔어요. 차 문을 닫고 출발하고 나서야 남편이 깊은 한숨을 뱉으며 조금 진정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남편에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쩌려고 이래? 어딜 가려고? 어디로 가든 일단 저기 계속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 내가 진짜 이때까지 너를 너무 우리 집에다가 방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에서야 들더라. 당신 정말 본인보다 내 입장을 더 생각해준 거였구나. 고맙다고 해야 할지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네. 됐어. 고마울 것도 없고 미안할 것도 없어. 당신은 그냥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낼 생각만 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오늘 어디로 갈지 어디서 잘지는 혼자 결정해도 될까? 따라와 줄래? 알았어. 당신 믿고 따라갈게. 남편은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문득 생각난 곳이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잠깐 지낼 만한 거처를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한 점이 많았지만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했던 것 같아요. 시댁과의 합가 이후로 그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유유히 운전을 하고 있던 남편이 정말 내 편이다 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더라고요. 시부모님과의 뒷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도 했지만 최대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이 운전해서 간 곳은 다름 아닌 저희 친정집이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온 것을 뒤늦게 확인한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이렇게 갑작스럽게 친정에 와버리면 어떡하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그냥 믿고 따라와 달라는 말밖에는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된다며 혹시라도 우리 집에 가서 그간 내가 당했던 수모들을 이야기할 생각이라면 그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야 웬만하면 절대 말씀 안 드리고 싶지. 귀한 딸 고생시킨 거 나라고 뭐가 자랑이라고 그걸 말하고 싶겠어.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우리 부모님 절대 저렇게 가만히만 있지 않을 것 같아. 내가 너까지 데리고 나와버렸으니 내 생각엔 아마도 처갓집에 연락을 했지 싶거든?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 만약 사돈댁에서 연락 온 게 없다고 하시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한 밤만 자고 나오자. 그런데 그게 아니면 난 다 말씀드리려고.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설마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보니 남편의 예상이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저희가 집에 들어섰을 때부터 친정 부모님 표정이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원래라면 연락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냐며 놀라우면서도 반가운 기색을 보이셔야 하는데 어딘가 떨떠름하면서도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저희를 보시는 겁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친정 부모님께 혹시 우리 도착하기 전에 시댁에서 연락받은 게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친정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걸 어떻게 아니? 안 그래도 이걸 너희한테 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이렇게 왔구나. 1시간 전쯤에 안사돈한테서 전화가 왔단다. 전화를 받자마자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냐고 대뜸 화를 내길래 나는 네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지은 줄 알았지 뭐냐.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는데 무슨 일인지 설명은 없으시고 그저 며느리를 잘못 들인 것 같다고 자기 아들도 배렸다면서 오만 말을 다 하길래 나도 듣자 화가 나서 그냥 끊어버렸지 뭐니. 너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정말 내 딸이 큰 실수라도 저지른 거야? 그런 거니?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헛웃음이 터졌고 남편은 역시나는 표정으로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오늘 당장 있었던 일을 여과 없이 모두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뿐만 아니라 그간의 상황도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들으시는 저희 부모님 표정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온전히 저 혼자서 오해를 살 거라 생각했으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긴 설명이 끝나고 남편은 이 마지막 말과 함께 90도로 허리를 숙여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했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중간 역할을 똑바로 했어야 했는데 회사 일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내 혼자서 모든 걸 다 감수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방치하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 오늘처럼 선 넘는 참견도 하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네. 사위 입장으로서 우리 집에 이렇게 찾아와서 하나하나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털어놔줘서 고맙네. 그런데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내가 자네한테 2가지만 물어봐도 되겠나? 네, 뭐든지 말씀만 주세요. 자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내 지금 당장 사돈댁에 전화를 한 통 해야 될 것 같네. 통화 내용이 원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괜찮겠나? 그리고 오늘부로 내 딸은 시댁이랑 일절 연을 끊었으면 좋겠는데 남편으로서 그 점도 이해해줄 수 있겠나?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의 이번 트러블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 이 점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생각보다 더 강단 있는 결정을 내리신 모양이었어요. 늘 유순하시고 말도 안 되던 상견례 자리에서마저도 허허 웃어 넘기시며 관대하셨던 우리 아빠였는데 딸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나 강인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괜히 울컥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빠의 질문에 1초의 고민도 없이 네라고 대답했고 그 대답과 동시에 저희 아버지는 시댁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차마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기 무리일 정도로 과격한 말이 많았어요. 대충 기억나는 내용만 추려보자면 어디 감히 절약이라는 핑계로 우리 딸 화장실까지 참견하려 드냐고 경찰서에 가고 싶은 게 아니면 인생 똑바로 사는 게 좋을 거다 정도의 내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빠와 달리 엄마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아빠의 핸드폰을 뺏어서 날카롭게 쏘아 붙이셨습니다. 귀한 딸 소변 체크하라고 그 집에 시집 보낸 거 아닙니다. 어른이라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죠. 주변 사람 붙들고 물어보세요. 이게 현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를요.
씩씩거리는 엄마는 잠시 대화를 듣고 계시다가 더 큰 목소리로 받아치셨죠. 아이고 그깟지에 개나 먹이세요. 2억 우리가 지원해줍니다. 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끊으세요. 그 후의 상황이 바로 사연을 적고 있는 지금입니다. 저는 저희 친정부모님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시댁과가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있어요. 말 그대로 연을 끊은 셈이죠. 지금은 남편도 함께 시댁과 소통을 단절하고 있지만 시간이 얼추 지나고 난다면 남편만큼은 부모님께 연락을 다시 하라고 말을 해볼 생각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인데 인연 끊는 건 며느리인 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친정에서 머물며 남은 입주 날짜까지 지낼 만한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돈은 친정에서 지원해 주시기로 했고요. 아마 그 위치는 남편 회사 근처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요 며칠 사이에 시아버님께 미안하다는 문자가 한 통 온 적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합가만 아니면 시부모님과 잘 지낼 자신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너무나도 단호하게 인연을 끊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이라 차마 뭐라 답장을 보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더 굳어질 수도 있겠지만 모든 건 시간이 지나보면 어느 쪽으로든 정리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편과의 사이가 완전히 회복된 요즘이라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 편히 지내고 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찾은 안정감이라 이렇게 여유를 벗삼아 처음으로 사연도 적어보았네요. 뭐랄까, 돈이라는 것은 분명 아끼면 큰 자산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절대적인 수단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생활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생활 방식을 지닌 사람들이 제각기 살아가니까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